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활과 과학 교사 허영희입니다. 여러분이랑 계속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 수업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지금 맡고 있는 일반뿐만 아니라 2반 학생들도 아마 시청을 하게 될 영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선생님이 수업하는 내용에서 시험 출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좀 잘 들어주세요. 총 동영상이 2개가 있는데 출제에 반영되는 동영상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수행평가를 소개할 텐데요. 수행평가는 선생님이랑 또 김민아 선생님이랑 각각 하나씩 맡아서 평가를 할 예정이고요.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1반과 2반 공통으로 평가가 되어야 돼서 언제 하루 선생님이 2반 수업을 맡아서 수행평가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제시한 수행평가는 뭐냐면 픽토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픽토그램 제작인데요. 픽토그램이라는 거는 뜻은 이렇습니다. 픽토와 정보를 뜻하는 텔레그램의 합성어, 그리고 사물과 시설 그리고 행동 등을 상징해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각 디자인. 그러니까 밑에 예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죠. 예를 보니까 글로 적혀 있는 것보다 한눈에 의미를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나타낸 그림을 픽토그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수준에서 뭔가 창의적으로 해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선생님은 수행평가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선생님이 수행평가 실제 할 때 다시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하자면 우리 교과 제목이 생활과 과학이잖아요. 생활과 과학이라는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름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각각 이 글자를 지금은 이제 문자잖아요. 그런데 글자를 우리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 혹은 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도 상관없고요. 어쨌건 생명과학과 관련된 혹은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생활과 과학과 관련된 그림으로 이제 글자를 꾸며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시옷자를 꾸밀 만한, 그러니까 시옷자처럼 생긴 어떤 그 과학에 나오는 사물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시옷은 뭐가 있을까? 선생님이 갑자기 생각하려고 하니까 잘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아이고, 왜 이러죠? 당황한 모양이에요. 이거 생각을 안 하고 선생님이 녹화를 시작했네요. 미안합니다. 뭐, 이게 있겠다. 지금 생활과 과학을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진 않았을 수도 있지만, 항체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항체가. 그래서 이거 생활할 때, 이거 항체 이런 식으로 가도 되겠죠. 항체를 우리가 그릴 때 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생활과 과학할 때. 이거 이제,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뭘로 꾸밀 것인가. 또, 애자에 해당되는 또 생명과학의 그림을 또 생각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겁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2시간을 줄 텐데 2시간 만에 다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미리 생각을 좀 해오라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는 다 알아들었죠. 다 알겠죠? 네. 그래서 생활과 과학에서 지금 시옷 같은 경우는 이 시옷이랑 비슷하게 생긴 이 뭐 생명과학 관련 그림이나 이런 걸 그리면 되고 또 이제 뭐
이거와 애와 비슷하게 생긴 거, 또 이형자와 비슷하게 생긴 거, 뭐 동그라미는 많으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하나씩 비슷한 것들을 따와서 이렇게 글자를 꾸미는 거예요. 선생님이 의도한 수행평가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미리 생각을 해오면 어렵지 않게 수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행평가는 총 40점 만점이고, 선생님이 맡은 부분은 총 40점 만점이고, 한 글자당 점수가 부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모든 글자를 다 생각을 해오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이름까지 해서 글자를 꾸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생활과 과학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교과서 4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PPT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48페이지에요. 자, 음식물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배워나가는 게 아니라 좀 흥미롭거나 필요한 부분만 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는 형태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음식물을 오래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지금 몇 개가 있냐면 음식물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빠르게 이렇게 훑어보면은 알 수도 있겠지만 총 49페이지까지 해서 7가지의 보관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건조법이에요. 말 그대로 건조시키면 오래 보관하는 거죠. 우리 그냥 감은 썩잖아요. 좀 오래 놔두면, 냉장고에 넣어둬도. 근데 곶감으로 만들면, 이 아이를 말려서 곶감을 만들면 훨씬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맞죠? 그래서 건조를 시키면 수분 함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어떤 미생물의 번식이라든지 이 미생물이 잘 번식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차단하는 거죠. 수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저온 저장법이에요. 저온 저장법. 말 그대로 저온에서 보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특히 여름에 우리가 음식을 만들었을 때 그거를 그냥 상온에 놔두는 경우랑 그다음에 냉장고에 넣는 경우 중에서 당연히 냉장고에 넣어야 더 오래 보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냉장보다는 냉동 보관이 훨씬 더 그 기한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죠. 그런데 선생님이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면 냉장 보관을 안 하고 그냥 상온에 두는 게 제일 맛있고, 그 다음에 냉장 보관보다는 냉동 보관보다는 또 냉장 보관이 좀 더 맛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건 우리가 냉장고에 보관하는 이유는 음식물을 오래 보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냉장 보관과 냉동 보관, 뭐 생선류를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 냉장은 하루 이틀인데 냉동 같은 경우 2, 3개월이 돼버리는 엄청나게 기한이 늘어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온도가 낮아질수록. 당연히 온도가 낮으니까 이것도 아까 건조법과 마찬가지로 미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다 썩는다는 건 미생물의 번식 때문이니까 걔네들이 다 살아갈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오래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염장법이에요. 염장법은 소금으로 짜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 젓갈 이런 거가 되겠죠, 염장법. 그래서 일단은 소금에 의해서 식품이 일단은 탈수도 돼요. 이건 산투 현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소금을 가해에 이 식품 주변에 소금을 처리를 해버리면 산투 현상에 의해서
식품으로부터 물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탈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탈수가 일어나면서 당연히 미생물 생육도 저해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균들도 어떤 적정 이 농도가 유지가 되어야 잘 생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염장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 미생물의 생육이 억제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맛있겠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초절임법이에요. 초절임법. 자, 초절임법은 식품에 식초와 같은 산을 첨가한 거. 아까 염장법은 소금이었잖아요. 초절임법은 산을 첨가해서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생물들은 적정한 농도와 온도와 pH가 유지가 되었을 때 굉장히 생장이 잘 일어나게 돼요. 근데 당연히 산을 첨가하게 되면 pH가 낮아져 버리니까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절임법 같은 경우는 뭐 마늘 장아찌나 뭐 장아찌류 이런 것들이 주로 초절임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당장법이에요. 당장법. 당장법이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하죠. 당장법. 당장법은 뭐냐면 아까 소금을 처리한 게 아까 염장법이었잖아요. 근데 당장법은 소금 대신에 설탕을 첨가한 거야. 그러니까 염장 대신에 당장이야. 그쵸? 설탕을 첨가해도 당연히 또 농도가 적정 농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미생물 발육을 저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꿀은 상온에 놔두더라도 미생물 곰팡이 같은 거 잘 안 생기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유자차 여러분들 마트에서 사서 겨울에 놔두고 먹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 냉장고에 넣지 않고 실온에 놔두더라도 안에 잘 번식이 안 돼요. 근데 선생님은 한번 겨울에 유자차를 이제 마트에서 사서 얘들은 뭐 미생물 잘 번식 안 할 거다고 생각해가지고 실온에 놔둔 적이 있었는데 금방 곰팡이가 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곰팡이가 아예 안 필 수는 없으니까 뭐 이해는 하지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왜 그렇게 잘 폈을까? 우리 집이 너무 더웠나? 어쨌건 뭐 올해 하지만 걔들이 이제 당장을 하지 않았다면 더 빨리 곰팡이가 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어쨌건 당장법이라는 건 설탕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훈연법. 훈연법 여러분 알 거예요. 우리 훈제 만드는 거지. 훈제. 이거는 어류나 육류 같은 거를 이제 소금에 일단 절이고 그 다음에 자작나무를 가장 많이 쓰는데 이런 목재를 태워서 거기서 나오는 연기를 이렇게 막 다 이렇게 연기 샤워를 하게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었을 때 뭔가 이 탄내와 함께 이 연기 냄새, 연기의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일단은 소금에 절인 후에 연기를 침투시키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훈제오리 먹어봤잖아요. 훈제오리 선생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훈제오리를 먹으면 굉장히 짭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단 소금에 먼저 절이고 훈연을 하기 때문에 짜게 느껴지는 거예요. 햄도 그렇고 굉장히 짜죠. 여러분들은 짜온 줄도 모르죠. 먹고 있으면 그냥 맛있다고만 생각하죠. 하지만 걔네들은 굉장히 나트륨의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몸에 건강에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선생님은 좋아하지만 그래서 훈연법 하는 방법이 옆에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고기나 이런 것들을 매달아 놓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연기를 쐬게 만드는 이런 방법입니다. 훈연법. 뭐 연어나 송어나 우리 교과서를 보니까 연어나 송어 이런 조개 같은 경우도 훈연을 한다고 하네요. 선생님이 이런 어패류에 훈연한 거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맞죠? 어떤 맛일까요? 맛있겠네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가열살균법이에요.
당연히 말 그대로 가열을 하니까 한번 미생물이 한번 확 살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 만들어진 후에 가열을 한번 탁 시켜버리면 아예 멸균 상태가 돼버리니까 아무래도 저장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이겠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국 같은 거 있을 때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미처 많이 못 먹었다 이렇게 했을 때 한번 끓여 놓으라고 엄마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얘기는 말씀 안 하시겠지. 끓여 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중간에 한번 끓임으로써 살균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의 이 모든 방법들에 대해서 어려운 거 없었죠. 여러분들에게 조금 익숙하지 않은 용어라면 당장법 정도 그런 거 있었던 것 같고 대부분 아는 방법인 것 같아서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물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넘기면 54페이지가 있어요. 54페이지. 잠깐만요. 54페이지. 자, 54페이지에 보면은 식품과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식품의 종류는 첫 번째 감자가 있고요. 교과서를 보시면 두 번째는 설탕. 이거 두 개에 대해서 한번 역사를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감자 좋아하죠? 여러분들 어떤 형태의 감자를 가장 좋아하나요? 감자전, 감자볶음, 감자튀김이겠지? 감튀 맛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감자는 1536년 아주 까마득한 옛날인데 이때 스페인 탐험가들이 유럽으로 처음 들여왔대요. 그리고 원산지는 남미랍니다. 남미, 미국에서 들여온 식품이고 감자의 특징은 재배가 쉽다는 거예요. 감자는 재배가 쉬워서 이 초보 농부들이 많이 심잖아요. 그렇겠죠? 초보 농부들이 감자를 심어서 수확하는 이런 거를 몇 번 본 적이 있어. 그래서 재배가 쉬워요. 막 이제 온도나 강수나 이런 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민감한 식물 같은 경우는 농사를 망치기 일쑤인데 감자 같은 경우는 일단 자기가 선호하는 기후가 있긴 있어. 뭐냐면 서늘하면서 습기가 많은 걸 좋아한대요. 하지만 따뜻하거나 열대에서도 잘 자라는데요. 그래서 재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자에 대한 아픈 역사적인 사건은 뭐가 있었냐면 아일랜드라는 나라에서 일단 오랫동안 주식으로 감자를 먹었는데 1840년대에 감자 입마름병이라고 하는 감자의 치명적인 병이 이렇게 유행을 하게 되면서 아일랜드가 7년 동안 감자를 생산하지 못했대요. 그러면서 얘들이 주식이 감자인데 7년 동안 감자를 생산하지 못하니까 100만 명이 굶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구나. 감자에 얽힌 사건에는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감자의 모습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감자에는 이렇게 다양한 영양분들이 들어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열량이 그리 높진 않네요. 100g당 80kcal니까 우리가 밥 대용으로 먹는 것 치고는 열량이 그리 높지는 않는 것 같고 수분이 대부분이고 이렇네요. 그 다음에 옆에 그림은 아까 그 안타까웠던 사건 감자 기근과 그 감자 기근이 생기면서 이제 계속 굶어 죽을 순 없으니까 막 미국으로 막 이민을 하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자 기근으로 인해서 이민 가는 이런 그림을 나타낸 거예요. 두 번째 식품은 설탕을 봅니다. 자, 설탕은 여러분들 56페이지에 잘 나와 있고 선생님이 PPT로만 설명하는 내용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꼭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있죠? 설탕은 일단 콜럼버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대륙 찾아 나선 사람이죠. 스페인의 콜럼버스가 향신료를 찾아서 인도 쪽으로 이제 갔어요. 그쵸? 그렇게 갔다가
뭐 실패를 하고 그다음에 2차 여정 될 때 사탕수수를 가져간 거예요. 인도에서. 하지만 유럽에서는 이 기후가 맞지 않아서 사탕수수는 한번 설탕의 원료가 되는 거죠. 사탕수수는 설탕의 원료입니다. 맞죠? 그래서 사탕수수를 유럽에 가져갔지만 잘 안 자라니까 그냥 아예 이 원래 있었던 서인도 제도에 심으면서 이렇게 퍼지게 된 이러한 식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인도 제도는 여름 날씨 비가 많이 오고 그다음에 겨울은 따뜻하고 이런 것들이 사탕수수의 재배에 유리하게 작용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탕수수 재배가 이렇게 막 성황을 이루니까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인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옛날에 이 아프리카 흑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역사죠. 노예 역할을 했잖아요. 노예로 많이 삼았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이 사탕수수 재배지에 아주 광범위한 이 설탕 농산지 생산지에 이 투입을 시켜가지고 가혹한 노동에 시달린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탕에는 이러한 역사가 있구나. 지금 감자와 설탕 둘 다 좀 아픈 역사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신대륙에 상륙한 콜럼버스의 그림이 나와 있고 사탕수수, 설탕의 원료가 되는 사탕수수, 그 다음에 이 가혹한 노동에 흑인들이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다고 하는 이 사탕수수 농장의 그림까지 선생님이 교과서에서 다 가져온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주제가 바뀌었는데요. 발효식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발효식품. 요즘에 슬로푸드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나중에 슬로푸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것이고 발효식품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발효식품들의 종류를 보니까 김치도 발효식품이고 발효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죠. 근데 대충은 알죠. 근데 정확한 과학적 원리를 모를 뿐 발효는 어떤 미생물의 번식인데 그 미생물이 사람에게 해롭지 않은 어떻게 보면 식품에 이로운 이런 미생물들이 번식하면서 어떤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면서 맛도 바뀌고 영양도 바뀌는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효식품에는 대표적으로 한국 김치도 젖산 발효 라고 하는 발효 결과 만들어지는 식품이고 요거트, 그 다음에 포도주, 술도 일종의 발효식품이죠. 그 다음에 일본의 나토. 이 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좋아하나요? 선생님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중에. 물론 김치도 좋아하지만 자, 그래서 김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면 이거는 그래프가 뭐냐면 지금 학생들이 그래프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프를 보려면 X축과 Y축을 동시에 고려해 주시면서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이해해 주시면 돼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 어떤 그래프냐면 김치가 그러니까 온도가 이렇게 서로 지금 파란색이 4도씨, 이 자주색이 10도씨, 그다음에 빨간색이 20도씨 온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렇게 온도, 김치에다가 이렇게 온도를 뭐라 해야 될까? 처리했을 때 이렇게 온도를 처리했을 때 pH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나타낸 그래프가 첫 번째 그래프예요. 그러면은 보니까 4도씨를 처리한 김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지나도 pH가 좀 빠르게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는 반면 20도씨는 파란색에 비해서는 훨씬 빠르게 pH가 감소하고 있죠. 첫 번째 그래프 해석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젖산 농도인데요. 젖산 농도의 퍼센테이지도 온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네요. 김치에서 생기는 젖산 농도의 퍼센테이지가 온도에 따라서 차이가 보이죠. 같은 시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같은 그래프를 같은 이 눈금을 보는 거예요. 같은 시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4도씨 경우에는 약 0.5% 젖산이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10도씨 같은 경우는 한 1.3 정도 젖산이 있고, 그 다음에 20도씨 같은 경우는 한 1.7 정도 젖산이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라고 제시가 되어 있냐면, 김치는 pH 4.5랑 젖산 농도 0.6에서 0.7%일 때 가장 맛있대요. 그러면은 김치를 가장 맛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 그래프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래프는 온도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그 일종의 실험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요소를 온도로 측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도만 다르게 해줬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온도가 달랐을 때 지금 이렇게 pH가 바뀌고 젖산 농도는 이렇다, 이걸 제시하는 그래프잖아요. 그러면 지금 김치 같은 경우는 pH는 4.5고 젖산 농도는 0.6에서 0.7일 때 가장 맛있다는 거, 지금 이러한 pH와 젖산 농도를 가장 잘 유지하는 온도가 가장 김치를 맛있게 하는 온도다, 이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pH 4.5인 상태를 가장 오래 유지하는 아이들은 20일이 지났을 때도 4.5를 유지하고 있는, 자 지금 10일일 때는 10일 지났을 때는 이게 이 주황색이 주황색이 아니라 자주색이 4.5인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도 4.5에서 가장 근접한, 50일이 지나도 4.5에서 가장 근접한 pH를 유지하고 있는 온도는 4도씨잖아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젖산 농도로 따져봤을 때도 0.6에서 0.7%일 때 가장 맛있는데, 지금 시간이 가장 많이 지난 상태를 봅시다. 50일이 지났을 때도 그나마 0.6에서 0.7에서 가장 가까운 온도는 바로 0.4가 아니고 그냥 4도씨죠. 온도는 4도씨입니다. 즉 4도씨, 10도씨, 20도씨, 즉 온도가 점점 증가하는 지금 경우를 우리가 실험을 해본 건데, 가장 온도가 낮을 때 우리가 김치가 가장 맛있다고 하는 그 pH와 농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김치를 가장 맛있는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관 온도를 낮게 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보는 방법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식품의 중금속 오염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와요. 지금 이 교과서는 몇 쪽이냐면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금속 오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생물 농축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안 되는데, 생물 농축이라는 건 이 중금속이 생태계 먹이사슬의 위쪽으로 윗단계로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많아지는 게 생물 농축이에요. 즉 중금속이라는 거는 쉽게 체내에서 분해되지가 않기 때문에 먹이사슬을 따라서 계속 먹히면서 점점 그 양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생물 농축이라고 얘기하고, 중금속 오염에 있어서 이 생물 농축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가 중금속 이런 것 때문에 일본에 한때 막 가는 걸 좀 꺼려 했잖아요. 일본 여행 갈 때도 약간 중금속 음식에 왠지 중금속들이 많을 것 같아서 참치 이런 것들 굉장히 그 먹이사슬에 있어서 상위 단계에 있는 그런 물고기인데, 그런 물고기들을 이용해서 막 초밥도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일본은 생물 농축에 의해서 우리가 중금속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일본에 한때 막 사람들이 많이 안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식품에 있어서 이 중금속 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물 농축의 의미는 이런 거였고, 그래서 참다랑어나 상어 이런 것처럼 몸집이 큰 어류는 오히려 몸집이 작은 어류에 비해서 당연히 중금속 축적이 많아지는 거고요. 맞죠? 몸집이 크니까 당연히 중금속 축적도 많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생물 농축의 개념 때문에 먹이사슬의 위쪽에 있는 아이들일수록 훨씬 농축되는 양이 많아진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서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참다랑어 이런 것들이 이제 참치의
주 원료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메틸수은이라고 하는 중금속이 엄청나게 많이 함유를 하고 있는 거가 보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을 보면 수은, 우리가 수은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좀 몸이 이렇게 전신이 약간 마비식으로 오는 이런 병에 노출되게 돼요. 그래서 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수은은 굉장히 위험한 중금속인데, 지금 보니까 뱃살, 다랑어, 몸살, 다랑어들도 대부분 이제 참치류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허용 기준보다 훨씬 웃도는 이런 수은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참치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참치캔은 사실은 실제 참치라고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참치캔은,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참치캔은 좀 안전하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식품을 통한 항생제 오염입니다. 자, 항생제, 우리 무항생제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우유에서도 많이 보는 것 같고, 요즘에 식품들을 보면. 그 다음에 고기 같은 것도 무항생제라는 마크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달걀. 선생님이 지금 말한 이 세 개는 선생님이 그 식품들을 구입할 때 꼭 확인하는 식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달걀과 우유와 고기 선생님이 구입을 할 때는 항상 무항생제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버릇이 있어요, 선생님은. 그래서 그러면 왜 무항생제가 왜 중요하냐? 말 그대로 그러한 이 식품들을 재배를 하거나 키울 때 항생제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잖아요, 무항생제는. 그럼 항생제 처리를 하면 왜 안 좋냐? 여러분, 항생제가 뭔 줄 알죠? 세균을 파괴시키는, 세균을 죽이는 약입니다. 우리도 뭐 감기가 걸렸거나 뭐 이럴 때 항생제 처방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다큐를 보니까 한국의 항생제 처방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높은 편이더라고요. 항생제를 처리하면 빨리 낫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빨리 낫지만 그럼 뭐가 문제냐?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내성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즉 세균이라든지 이렇게 단순한 구조의 생물체들은 굉장히 돌연변이도 잘 일어나요. 그러면 원래 얘네들은 이 항생제에 죽어야 되는 아이들인데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 항생제에 살아남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항생제를 처리했을 때 그 아이들이 살아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미생물들은 또 번식도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항생제를 처리했을 때 살아남고 나서 또 빠르게 자손을 번식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구상에 그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있는 아이들로 어떻게 보면은 체인지가 되는 거죠. 빠르게. 그러면서 내성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동일한 항생제를 처방했을 때 들질 않는 거죠. 근데 이러한 현상이 항생제를 계속 바꾸면 바꿀수록 더 내성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세균들이 살아남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가축을 기르거나 이렇게 할 때도 방목 형태로 키우는 가축들도 있고, 아니면 지금 여기 보이는 방목식 축산도 있고, 그 다음에 공장식 축산도 있잖아요. 그래서 방목식 축산은 별 문제가 안 돼요. 얘네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뭐 꼭 필연적으로 병에 걸릴 확률의 아이들만 이제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공장식 축산을 하게 되면 얘들이 너무 따닥따닥 밀집돼 있고, 그러다 보면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 전염도도 굉장히 높을 것이고, 또 뭔가 이 오물, 노폐물 이런 거에도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으면서 뭔가 세균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공간을 협소하고 공장식으로 축산은 해야 되겠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너무 손해잖아요. 이것들을 기르는 농장의 이 주인이 손해니까 항생제를 막 투여하는 겁니다. 이 살아남게 하려고. 그러면 그 항생제가 그대로 우리가 만약에 이 항생제 처방한 달걀이나 고기를 먹는다. 그럼 우리가 그대로 그 항생제를 다시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마트 같은 데 가면 여러분들이 뭐 고기 같은 거 장을 잘 보진 않지만 그런 거 볼 때, 달걀이나 이런 거 볼 때 무항생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달걀이나 가격은 조금 비싸요. 조금 아주 조금. 그래서 무항시 처리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고기나 이런 것들도 자연 방목했다는 이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런 고기들이 막 있어요. 그런 것들 위주로 사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공중 보건을 위해서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방목식과 공장식 중에는 공장식 축산이 훨씬 항생제를 필요로 한다는 거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이런 가축들로부터 오는 우유, 계란 이런 고기들도 항생제 성분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착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뭐냐면 패스트푸드와 슬로푸드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하고자 하는데 슬로푸드는 느리게 만들어지는 음식 이런 의미보다는 패스트푸드와 이렇게 비교되다 보니까 이제 슬로푸드라고 이름을 붙여지게 된 건데 빠르고 느리고의 개념보다는 패스트푸드는 조금 너무 빠르게 만들어지는 거면서 어떤 영양적인 균형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입맛에만 맞는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조미료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그런 음식들인 반면 슬로푸드는 이런 조미료의 이용을 최소화하면서 어떤 지역 특성에 맞는 전통적이고 다양한 식품을 슬로푸드라고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와 슬로푸드를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불균형적인 영양 상태는 패스트푸드고 영양가 풍부한 건 슬로푸드. 농약 잔류 위험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적 안전한 게 슬로푸드. 그 다음에 지역 경제가 침체된다. 왜냐하면 패스트푸드는 어떤 이 지역 특성에 맞는 음식이 아니니까 대량으로 생산돼가지고 각 지역에 이렇게 배분할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어떤 지역 경기가 침체될 수도 있고 지역의 음식 문화도 훼손될 수 있다. 반면 슬로푸드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지역의 음식 문화를 보존하고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에 있어서도 수질 및 대기오염을 유발하면서 그러니까 패스트푸드를 위한 어떤 대량 생산을 위해서 어떤 대량의 이 농작물 재배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 자연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의미죠. 반면에 슬로푸드는 모두 우리 생태계를 좀 보호하는 쪽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패스트푸드와 슬로푸드를 비교한 거를 보면 그냥 안 좋은 건 다 패스트푸드네요. 안 좋은 건 패스트푸드고 슬로푸드는 반면 뭐 좋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뭐 어려운 내용 없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생활하면서 겪어왔던 식품에 대한 내용들이라서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배웠던 이 내용들에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 출제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영상 하나를 더 찍었는데 더 찍을 건데요. 그 영상 내용과 함께 시험 출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요. 공부만 조금만 하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수준의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